이방인. 어머니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오늘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제였을지도. 양로원에서 전보가 왔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조의를 표함. 이 전보만으로는 확실하지가 않다. 어제였을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리에서 약 20km쯤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오후 2시에 버스를 타면 해지기 전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하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겠지. 나는 사장에게 이틀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사장은 거절할 수 없는 이유이니만큼 요청을 들어주었으나 썩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나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제서야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조문이라도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모레쯤 장례를 치르고 오면 무슨 말이 있겠지. 아직 나 자신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어머니의 죽음은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테고 사람들도 더욱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셀레스트가 하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종업원들은 나를 위로하며 함께 슬퍼했다. 셀레스트도 말했다. 어머니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레스토랑을 나올 때는 모두들 문 앞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로원으로 가는 도중에서야 문득 생각이 나서 엠마누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완장을 빌렸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은 몇 달 전 삼촌을 여의었다. 오후 2시에 버스를 탔다. 무더운 날씨였다. 흔들리는 버스, 가솔린 냄새와 창가에서 반짝이는 햇살. 이러한 것들에 시달리다가 어느 틈엔가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낯선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미소를 보이며 먼 곳에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길게 말하기 싫어서 그렇다고만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약 2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걸어서 갔다. 바로 어머니의 유해를 보려고 했으나 수희의 말이 먼저 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원장은 나를 자기 사무실로 맞아주었다. 레종 도네로 훈장을 단 키가 작은 노인이었다. 그는 젖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손을 꼭 잡았다. 그러고는 놓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손을 빼내야 할지 몹시 난처했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문을 열었다. 메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에 오셨지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나를 나무라는 투였다. 나는 사정 얘기를 했다. 그러나 원장은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서류를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못 되더군요.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월급이 적어서 그것도 곤란했죠. 어쨌든 어머님은 이곳에 계시는 편이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원장의 말은 계속되었다. 어머니에게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지냈죠. 당신이 젊으니까 아드님과 함께 살았다면 아무래도 적적했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다. 집에 같이 있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처음 며칠 동안은 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달 후에 양로원에서 모셔오겠다고 했더라도 어머니는 울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곳에 익숙해졌을 테니까. 최근에 내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양로원에 가지 않은 것도 실은 그러한 이유가 조금은 있었다. 또 일요일을 허비해야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차표를 사야 하고 2시간 동안 버스에 시달려야 하는 탓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하다. 원장이 계속 말했다. 그러나 나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물론 어머님이 보고 싶으시겠죠? 나는 잠자코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층계를 나서면서 말했다. 유해는 조그만 빈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곤란한 일이 많답니다. 원장을 따라 안뜰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조그만 집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메르소 씨. 언제든 사무실로 오시면 절 만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밤샘 하실 것을 생각해서 아침 10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평소 원우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종교장으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놨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나는 원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평소 무신론자랄 것도 없지만 종교를 믿은 적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에 유리창이 나 있고 하얀 석회칠을 한 방이 나타났다. 의자들과 십자 모양의 틀들이 놓여 있었다. 방 한복판에 2개의 틀 위에 놓여 있는 관이 보였다. 호두 기름칠을 한 나사못이 널 위에 대충 박혀 있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관 곁에는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들어왔다. 그는 뛰어온 모양으로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보실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관뚜껑을 열려는 그를 제지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안 보시렵니까? 예,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다소 어색한 기운이 흘렀다. 이윽고 그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째서 안 보시겠다는 거죠? 나무라는 투의 말은 아니었다. 그저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나는 대답했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도 않으면서 말했다. 하긴 그러실 겁니다. 푸르고 맑은 눈을 가진 그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은 다소 붉은 편이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나 문 쪽으로 가자 관리인이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간호사는 눈 밑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붕대가 머리까지 둘러싸고 있었다. 코 언저리에도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붕대로 덮여 있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수희가 말했다. 저도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언떠한 몸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내 뒤에 서 있는 것이 내게는 몹시 거북했다. 방 안은 석양의 아름다운 햇살로 가득 찼고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른해지며 잠이 올 듯했다. 그래서 나는 수희에게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여기 오신 지는 오래되셨습니까? 5년 되어 가는군요. 그는 묻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더니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가 그에게 당신은 마랑고 양로원에서 수의로 일생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면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는 올해 60세로 파리 태생이라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 그렇군요. 이구정뿐이 아니시군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안내하기 전에 들려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기온이 높으므로 매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때 그는 자기가 파리에서 살았고 그곳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다. 파리에서는 시체를 사흘이고 나흘이고 두는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서둘러야 하며 죽음을 받아들일 여유도 없이 영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끼어들었다. 여보,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는 이분에게 할 게 아니잖아요. 관리인은 사과했으나 난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고 말했다. 나에게 수유의 이야기는 그럴듯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극빈자의 자격으로 이 양로원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는 건강해서 관리인의 자리를 지원했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래도 결국 당신도 재원자의 한 사람일 뿐 아니냐고 지적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재원자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관리인으로서 어느 정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벼랑간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금세 주변은 어두워졌고 수희가 스위치를 켰을 때 갑자기 불빛이 쏟아지는 탓에 눈이 부셨다. 그는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였다. 내가 별로 먹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는 밀크커피를 가져오겠다며 나갔다. 잠시 후 밀크커피를 건네받은 나는 그 자리에서 다 마셨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니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지 잠시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조금도 꺼릴 이유가 없었다. 나는 수희에게 담배를 한 대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그가 문득 말했다. 어머님의 친구분들도 오실 겁니다. 풍습이 그러니까요. 커피와 의자를 더 준비해 두겠습니다. 나는 벽에 반사되는 불빛이 눈부셔 2개의 전등 중에 하나를 끌 수 없겠냐고 하자 수희는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전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의자들을 늘어놓고 한 의자 위에 커피 주전자와 찻잔 2개를 놓았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나와 마주 앉았다. 간호사는 방 한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고 몸놀림으로 보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은 훈훈하였고 열린 창문으로 그윽한 밤의 꽃향기가 들어왔다.
나는 깜빡 졸았던 모양이다. 무엇인가 스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눈을 감았던 탓에 방 안의 환한 빛이 더욱 부셨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친구분들 연하문 명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나는 사람을 이토록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 옷차림, 그리고 사소한 거동까지 내 눈에 각인되고 있었다. 그들의 무거운 침묵은 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여자들 대부분은 앞치마를 둘렀는데 끈으로 졸라매어 배가 두드러져 보였다. 나는 그때처럼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것인지를 목격한 일이 없었다. 나이 든 남자들은 대부분 몹시 여의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나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 가슴에서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주름투성이의 희미한 눈빛은 앞을 거의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앉았을 때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이가 빠진 입속으로 오그라든 얼굴들을 어색하게 기울였다. 나는 그것이 나에 대한 인사인지 그들의 버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아마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죽음의 공허한 무게에 짓눌려 갑갑해하던 중 한 여자의 흐느낌이 정적을 깨뜨렸다. 둘째 줄에 앉은 여자였는데 앞줄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끊길 듯 말 듯한 소리로 줄곧 흐느꼈다. 나에게는 그녀의 흐느낌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흐린 시선은 관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하는 것 따위에 멎어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을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울음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렇다고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없었다. 관리인이 그녀에게 가서 무슨 말인가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내 곁으로 와 조용히 말했다. 저 노인은 어머님과 매우 가깝게 지냈답니다. 유일한 벗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며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군요. 우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도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 훌쩍이더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나는 졸리지는 않았으나 허리가 뻐근하고 피곤했다. 함께 있기가 거북한 사람들과의 침묵이 있을 뿐이었다.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노인이 볼 안쪽을 빨아서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도 무감각했다.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들 앞의 시체가 그들에게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았다. 우리는 관리인이 따라주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그렇게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모두가 쭈그린 채 잠이 들어 있었으며 한 사람만이 지팡이를 쥔 손에 턱을 괴고 마치 내가 깨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다는 듯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얼핏 잠들었다가 허리가 몹시 아파 눈을 떴다.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잠에서 깨어 기침을 했다. 그는 바둑무늬가 있는 손수건에 가래를 뱉었다. 그것은 뱉는다기보다
목구멍 속에서 잡아 뽑는 것 같았다. 그 소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눈을 떴다. 그러자 관리인은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고달픈 밤샘으로 모두들 얼굴이 잿빛으로 여의었다. 그들은 방문을 나서면서 내게 악수를 청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으면서도 그날 밤 그 침묵의 시간이 서로를 가깝게 만들어준 것만 같았다.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자기 방으로 안내해 주어 간단히 세수를 할 수 있었다.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매우 좋았다. 밖에는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다. 바다와 마랑고 사이의 언덕 위 하늘에 붉은 빛 하나가 가득 퍼져 아름다웠다. 언덕 위로 소금기 있는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아보지 못했으므로 어머니의 장례식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뜰의 플라타너스 밑에서 잠시 때를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맡아서인지 몸이 가벼웠다. 회사 동료들 생각이 났다. 지금 이 시간이면 출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언제나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집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다시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다. 종은 한동안 요란스럽게 울려대더니 다시 잠잠해졌다. 해는 더 높이 떠올랐다. 수희가 와서 원장이 찾는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가 원장이 하라는 대로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물었다. 방금 장의사 사람들이 왔습니다. 관을 덮으셔야겠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어머님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원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일렀다. 휘자크, 인부들에게 일을 시키게나. 그러고는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원장은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짧은 다리를 포개며 우리 두 사람 외에 당번 간호사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는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지만 그 전날 밤을 지새우는 일만은 허락되었다. 그건 인정의 문제지요. 원장은 이렇게 말한 뒤에 그러나 이번만은 특별히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였던 토마 페레라라는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원장은 빙그레 웃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야 좀 어린애 같은 감정이죠. 그와 어머님은 늘 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페레에게 당신의 약혼자로군 하고 놀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페레는 웃음을 짓곤 했답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것이 슬플 수밖에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진 의사의 권고대로 어젯밤의 밤샘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원장은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랑고 교부님이 벌써 오시는군. 참 부지런하셔. 그는 마을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데 40여 분은 걸릴 거라고 알려주었다. 빈소가 있는 건물 앞에는 신부와 복사 아이 둘이 서 있었다. 한 아이는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신부는 은줄의 길이를 조절하려고 그에게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신부는 몸을 세웠다.
그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방 안에는 관이 하나, 인부 4명이 있었다.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이 들렸다. 그와 동시에 신부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인부들은 큰 보자기를 들고 관 앞으로 나섰고 신부와 그를 따르는 복사 아이들 그리고 나와 원장은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메르소 씨입니다. 원장이 말했다. 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고 다만 그녀가 당번 간호사임을 알았을 뿐이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뼈가 드러난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인부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오니 문 앞에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옷치를 하여 번쩍거리는 연구차 앞에는 자그만 키에 괴상한 옷차림을 한 십장들이 서 있었다. 그 외에 행색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시임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는 꼭대기가 둥글고 챙이 널찍한 소프트 모자를 쓰고 바지는 구겨져 늘어진 차림이었고 크고 흰 칼라가 달린 셔츠에는 어울리지 않게 작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주근깨가 난 코 밑의 입술은 경련이 일었고 가느다란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테두리가 못생긴 귀 아래로 흘러내렸다. 창백한 얼굴과는 반대로 새빨간 귀는 무엇보다 눈에 띄었다. 십장이 우리에게 자리를 정하여 주었다. 신부가 앞장서고 다음에는 연구차, 그 주위에는 4명의 인부, 그 뒤로는 원장과 나, 끝으로 당번 간호사와 페레시가 따랐다.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 차 있었다. 햇볕은 땅 위로 쏟아져 내려와 더위의 기세에 힘을 더했다.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몹시 더웠다. 모자를 썼던 노인은 모자를 벗었다. 내가 그에게로 눈길을 돌리자 원장이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와 페레시는 저녁마다 간호사와 함께 마을까지 산책을 하곤 했다는 것이다. 나는 주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하늘 아래에 언덕까지 닿은 아이프레스 나무숲이며 검붉고 푸른 땅,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그림 같은 집들을 통하여 나는 어머니의 심경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은 한없이 서글픈 휴식과도 같았을 것이다. 대기에 넘쳐나는 햇빛으로 인해 가물거리는 풍경은 보기에도 허망하고 탄식이 절로 나왔다. 우리 일행은 길을 재촉했다. 나는 페레시가 다리를 약간 절고 있음을 알았다. 연구차의 속도가 빨라지자 영감은 점점 뒤로 처졌다. 인부 한 사람이 뒤로 처져 나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하늘로 그렇게 빨리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벌판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벌레가 윙윙거리고 풀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뺨위로 땀이 흘러내렸다. 모자를 쓰지 않은 나는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옆에서 걸어가던 인부가 뭐라고 말을 건넸으나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오른손으로 모자챙을 들어 올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뭐라고 그러셨죠?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독하게도 내리쬐입니다. 예.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물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나요?
나는 또 예라고 대답했다. 연세가 많으셨습니까? 예, 꽤 오래 사셨죠. 나는 어머니의 나이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침묵을 지켰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펠의 영감은 약 50m쯤 떨어져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들고는 팔을 크게 휘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눈을 돌려 원장을 보았다. 그는 불필요한 몸짓이 전혀 없이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으나 닦으려 하지도 않았다. 햇빛은 점점 더 강하게 내리쬐었다.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일행은 새로 포장된 길로 접어들었다. 끈적끈적하게 발이 빠져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연구차 위로 드러나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는 마치 검은 진창 속에서 만들어진 것 같았다. 푸릇푸릇한 하늘의 그 단조로운 색감, 거무스름한 옷빛깔, 오칠한 연구차의 까만 빛깔 사이에서 나는 정신이 흐려졌다. 따가운 태양의 빛, 가죽 냄새와 연구차의 말똥 냄새, 옷 냄새, 향 냄새,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한 피로감. 이러한 모든 것이 나의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또 뒤를 돌아봤다. 구름처럼 드리운 무거운 공기 속으로 페레시가 까마득하게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자세히 보니 길을 벗어나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페레시는 이 고장 지리를 잘 아는 터라 우리들을 따라오려고 지름길로 접어든 것이다. 길이 구부러진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우리를 따라잡았다. 잠시 후엔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갔으며 그와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의 핏줄이 굵어짐을 느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급속하고 순조롭게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므로 아무것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기억에 남는 것은 당번 간호사가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름답고 떨리는 음성으로 들려준 말이었다. 천천히 걸으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게 되면 땀이 나서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오한이 나게 되니까요. 사실이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광경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가령 페레시가 마지막으로 마을 근처에서 우리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 표정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흥분과 슬픔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깊은 주름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리진 않았다. 눈물은 맺혔다가 그 주름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또 기억되는 것으로는 교회와 보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무덤 위에 피어난 제라늄, 페레시의 기절한 모습, 마치 인형이 분해되어 쓰러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관 위로 굴러떨어지는 붉은 흙, 그 속에 함께 묻히던 흰 나무 뿌리, 또 사람들의 목소리, 어느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일, 쉴 새 없이 들리는 엔진 소리, 그리고 버스가 마침내 깨끗한 알제리 시가지에 도착해서 이제는 잠을 실컷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의 안도감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긴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하는 내게 사장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바로 오늘이 토요일이었던 것이다. 사장은 내가 일요일까지 나흘간 쉬게 될 것이라 얹어놨던 것이다. 그건 내 탓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장례 날짜를 바꿀 순 없는 일 아닌가. 또 나는 어차피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게 되었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장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피로가 덜 풀렸는지 몸이 아직도 뻐근했다. 면도를 하면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한 끝에 해수욕을 하기로 결정했다. 항구의 해수욕장으로 가는 전차를 탔다. 해수욕장엔 이미 젊은이들이 붐비고 있었다. 나는 곧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전에 우리 회사의 타이피스트였던 마리 카르도나도 보였다. 당시 나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졌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교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부대 위로 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때 내 손이 그녀의 가슴 언저리를 스쳤다. 그녀가 부대 위에서 배를 깔고 엎드렸을 때 나는 물속에 있었다.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눈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나른한 눈웃음이 보였다. 나도 그 부대 위로 올라갔다. 왜 그런지 그저 좋았다. 나는 장난을 하는 것처럼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 위에 머리를 뉘었다. 그녀가 잠자코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나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리의 배가 들먹였고 그 느낌이 내 목덜미를 부드럽게 더듬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대 위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곁으로 다가서서 팔로 허리를 감고 함께 수영을 했다. 마리는 즐거워했다. 우리가 물가로 나와 몸을 말릴 때 그녀는 말했다. 내 피부가 더 많이 탔네요. 나는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페르낭델이 주연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옷을 다 입었을 때 그녀는 나의 검은 넥타이를 보고 놀라며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했다.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눈치이기에 어제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 또한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으나 사장에게도 그런 말을 했으므로 그만두었다. 그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어찌됐든 사람이 난 누구나 조금씩의 잘못을 늘 저지르며 살아가는 법이니까. 저녁이 되자 마리는 마냥 즐거워했다. 영화는 때로는 우습기도 했지만 너무나 싱거웠다. 마리는 내 다리에 자기의 다리를 기댔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서툴렀지만 키스도 했다. 영화관을 나와 우리는 나의 집으로 왔다. 내가 달콤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리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마리는 아주머니에게 가봐야 한다고 미리 말했었다. 그날이 일요일임을 알고 기분이 언짢아졌다. 뒤척이다가 마리의 베개에서 마리의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나는 머리카락에서 소금 냄새를 더듬으며 10시까지 더 잤다. 잠이 깨어 담배를 피우며 12시까지 게으름을 피웠다. 나는 평소처럼 셀레스테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귀찮게 물을 것에 대꾸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란 프라이를 빵도 없이 접시에 입을 대고 먹었다. 빵을 사러 나가기 귀찮았던 것이다. 그즈음 나는 무료했다. 나는 집안을 서성거렸다.
이 집은 어머니가 계실 때는 살기에 적당한 넓이였으나 지금 나 혼자 쓰기엔 너무 크다. 식당의 테이블을 내 방으로 갖다 놓았다. 내 방에는 약간 찌그러진 의자들과 유리가 누렇게 된 옷장과 화장대, 그리고 구리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내팽개진 상태다. 나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날짜가 지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크리스엔 소금 광고를 오려서 스크랩북에 붙였다. 그러고 나서 손을 씻고는 발코니로 나가 앉았다. 내 방은 교회의 큰 거리에 인접해 있었다. 오후의 날씨는 화창했다. 그러나 길거리는 눅눅했고 행인들이 틈틈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바지가 무릎 밑까지 내려온 해군복을 입고 풀기가 빳빳하여 어색해 보이는 두 소년. 커다란 리본을 달고 칠피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로 자주색 옷을 입은 뚱뚱한 어머니와 훤칠한 키의 아버지가 따르고 있었다. 그 사나이의 얼굴은 내 눈에도 익었다. 그는 나비 모양의 끈이 달린 밀짚 모자를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신수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잠시 후엔 교회에 사는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붉은 넥타이에 허리를 졸라맨 상의, 술을 놓은 포켓, 코가 네모진 구두. 그러한 차림새였다. 나는 그들이 시내로 영화 관람을 하러 가는 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유쾌하게 떠들면서 전차를 타려고 서두르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에 거리는 인기척이 없어졌다. 조금 더 쓸쓸해졌다. 이제는 극장마다 영화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한적한 길에는 가게를 보는 주인들과 고양이들만 있을 뿐이었다. 가로수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별다른 윤택함은 없었다. 맞은편 담배가게 주인은 의자를 문 앞에 내다 놓고는 등받이에 두 팔을 괴고 거꾸로 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붐비던 전차들이 지금은 거의 비었다. 담배가게 옆에 조그만 카페 삐에로에서는 웨이터가 텅 빈 홀을 쓸고 있었다. 다소 한가로운 일요일이었다. 나도 의자를 돌려 담배가게 주인처럼 앉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담배를 2대 피우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 초콜릿을 한 조각 가지고 창 앞으로 돌아와 먹었다. 하늘이 좀 어두워지는 것으로 보아 소나기가 올 것 같더니만 다시 맑아지고 있었다. 그래도 구름이 지나가며 길 위에 비를 예고하는 듯 빛을 머금어 거리는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5시가 되자 전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야외 경기장에서 구경꾼들을 잔뜩 싣고 온 모양이다. 승객들은 발판이며 난간에까지 매달려 있었다. 다음 전차는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다. 손에 든 보스턴백으로 미루어 운동선수들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우리 팀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도 두어 노래했다. 그중 한 사람은 나를 가리키며 우리가 이겼어 하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나는 머리를 끄덕여 알겠다는 표시를 했다. 그 이후 버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해는 조금 더 기울어진 것 같았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거리는 활기를 띠었다. 다시 행인들이 점점 많아졌다. 사람들 속에서 그 신수헌한 사나이가 눈에 띄었다. 어린애들은 울거나 혹은 손목을 잡혀 끌려오고 있었다. 뒤이어 동네의 영화관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 젊은이들은 여느 때보다 굳은 결심이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다. 미루어 생각건대 활극 영화를 본 것이려니. 시내 영화관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은 조금 뒤에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앞에 간 구경꾼들보다 좀 심각해 보였다. 아직도 웃고는 있으나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었고 피로에 젖어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맞은편 인도 위를 서성거렸다. 동네의 젊은 여자들은 모자도 쓰지 않고 서로 팔짱을 낀 채 걸어오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그들을 향해 짓궂은 농담을 던지자 여자들은 외면하며 낄낄거렸다. 그 중에서 나와 안면이 있는 몇몇 여자들은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지며 어둠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던 별들이 불현듯 흐려졌다. 그처럼 사람들과 빛깔이 가득한 인도를 바라보고 있자니 눈에 피로가 왔다. 가로등은 젖은 거리를 비추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나가는 전차들과 번쩍거리는 행인의 머리카락이며 웃음을 띤 얼굴, 혹은 손목시계 위에 불빛을 던지는 것이었다. 잠시 후 전차들의 운행 간격이 뜸해지면서 나무들과 가로등 위에 밤의 장막이 서서히 내려앉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모습을 감추었다. 마침내 다시 쓸쓸해진 길을 밤고양이가 천천히 건너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때쯤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의자 등받이에 턱을 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뻐근했다. 나는 빵과 젤리를 사가지고 올라와 손수 요리를 해먹었다. 그러고는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으나 바람이 싸늘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오며 거울 속에 알콜 램프와 빵 조각이 놓여있는 테이블 한 모서리가 비쳐있는 것을 보았다. 일요일이 또 지나갔으며 어머니의 장례식도 끝났다. 내일부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다.